안녕하세요. 도시여행 해설가 양성과장을 운영하고 있는 길여행가 강세훈입니다. 벌써 오늘이 4회차가 되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여행 해설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은 자료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사진 잘 찍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걱정스럽겠지만은 처음 사진을 또 찍어 보려고 하든가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니라 해설 여행에 필요로 한 사진 또는 글쓰기 하면서 글에 적합한 블로그에 적합한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만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는 않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잘 찍을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행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사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풍경 사진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일출, 일몰, 하늘과 구름, 별, 달, 꽃과 나무 이런 류의 사진들을 많이 찍는 게 대부분 풍경 사진입니다. 아니면 지평선이 넓은 바다든 아니면은 강의 모습을 찍는 것도 풍경이겠죠. 또 인물 사진, 또 다큐 사진, 건축 사진, 흑백 사진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큐 사진이라는 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의 한 장면을 포착을 해서 찍을 때 그게 그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사진을 찍는 걸 다큐 사진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중심이 돼서 찍으면 그게 바로 인물 사진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거에서 사람이 아닌 건축물 아니면 어떤 조형물 이런 걸 위주로 찍게 되면 이게 건축 사진이 되는 거고요. 건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모습이 비바람에 닳기도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헐리거나 막 이렇게 리모델링 하든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변화된 사진을 같이 찍고 남겨주게 되면 그것마저도 스토리가 있는 역사 사진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다큐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단순하게 그냥 스냅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은 해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좀 더 내가 보려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 들여서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갖다 찍을 때는 출판을 할 거냐, 아니면 블로그에 할 거냐, 또는 이제 출판이 아니라 해설 여행을 위해서는 조금 블로그에서 올릴 때랑 사진이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출판 또는 해설 여행을 위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형물, 뭐 건물이 됐던 달이든 건축물이 됐던 이런 것들이 명확한 뭔가가 피사체가 있어야 돼.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체로 밝게 사진 찍을수록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진을 멋있게 찍기 위해서 일부러 어둡게 찍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과하게 반대로 노출을 해서 밝게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좀 밝게 사물이 선명히 잘 보인다 싶은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게 가장 출판을 위해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면 또 좋고요. 또 부분을 보여주는 아웃포커싱 사진이 적용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판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좀 부각이 되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웃포커싱용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블로그는 내가 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멋들어진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 시선을 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이쁘던 멋지던 화려하던 뭐 이런 거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 좀 와이드하게 또는 아니면 심도가 있는 그래서 좀 전체가 다 선명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래서 펜포커싱으로 된 사진을 주로 많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에 매체로 하기 때문에 블로그가 자체가 환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조명 같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사진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두
파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을 이제 논할 때 그냥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샘플 예제가 되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출판용 사진에 대한 예시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예제가 되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 보면은 두 개의 기둥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당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깃발을 세울 때 썼던 지지돌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찍었다 치면은 이게 가운데 이렇게 싹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저 멀리에 한 기둥이 있다든가 오른편에 한쪽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부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배치를 해서 찍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사진이 있습니다. 워낙 그 동양적인 외모를 하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 이것도 이 마리아 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또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상이 가운데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 찍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보여드릴게요. 왼편에 보시면 배 사진이 있어요. 여객선인데 보통 여행길 같은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해설을 하다가도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행을 떠나니까. 그러면 배에 대한 어떻게 생긴 배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또 사람들한테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섬을 가는데 여객선 타고 간다 생각을 하는데 나룻배든 조그만 통통배 타고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도 배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똑같이 이것처럼 가운데다 배치를 해서 배가 전체가 보일 수 있게끔 찍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서대문 형무소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특정 건물을 좀 부각을 하렸으면 그 건물이 보여지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체가 보여줄 수 있게끔 전체 형무소가 가운데 배치될 수 있게끔 해주고 찍으면은 적당한 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사진 찍고 사용하다 보면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있어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로 밑으로 내려 찍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찍어 보니까 정면에서 약간 45도 위 방향에서 대각선으로 내려다 보면서 찍을 때가 사진이 조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진의 음식의 입체감도 좀 살고요. 또 이렇게 찍을 때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음식이 좀 밝게 나오면서 맛있어 보이게끔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찍을 때보다 좀 더 밝게 해서 찍는 게 좋고 똑같이 음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음식이 가운데에 배치돼서 찍는 게 좋다. 또 그 외에 어떤 것도 있죠. 뭐 어떤 표시나 그 식당만의 어떤 특정한 사인이든 아니면은 뭐 명물이 있어요. 그런 거 찍을 때도 왼쪽에 보면 유재석 자리해가지고 편말이 있는데 실제 마라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유재석 씨가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서 먹었다라는 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중요한 건 요 표지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 내용이 가운데 배치하게 찍은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블로그용 사진으로는 어떤 게 좋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두 어르신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예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도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쁘게 보일 수 있으면 사진은 다 괜찮아요. 이런 류의 사진은 얼마든지 블로그에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전체 어떤 동네의 풍경이라든가 또 아래 사진의 그 반사판을 보며 찍은
재미난 사진 이런 것도 다 블로그용으로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사진들은 책이나 어떤 해설을 위해 자료용으로 썼을 때는 그닥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하늘과 땅이 있는 보이는 사진인데 여기 마라도거든요. 자, 이렇게 풍경이 참 멋있죠. 평지 들판에 사람이 지나가고 건물도 있고 구름 껴있는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블로그에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블로그에 오히려 출판이나 인쇄용에 쓸 만한 사진을 올리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죠. 좀 재미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내가 글을 쓸 때도 좀 더 그 에세이식보다는 여행에 대한 정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쓸 때는 오히려 이런 블로그에 적합한 풍경 사진보다는 앞서 얘기한 출판에 적합한 사진이라고 그랬죠. 또 주제도 명확히 들어가 있는 거, 피사체가 드러나 있는 거, 그런 사진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찍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역시 구도라는 거거든요. 물론 카메라를 좀 더 배우신 분들은 조명의 빛을 또 알아야 된다, 심도의 조리개값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스마트폰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구도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도를만 잘 정해도 사진이 훨씬 더 실감나게 멋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구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삼각형, 수직선, 수평선 이런 구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도가 삼각구도 또는 수직, 수평구도가 된 사진들이 제일 많이 쓰고요. 대각선으로 된 사진도 찍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역동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찍기보다는 예술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해설이나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각선보다는 삼각형 또는 원형 구도 아니면 수직 수평 구도 이런 것만 활용을 잘 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도라는 것도 그냥 보면 모를 테니까 제가 예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진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사진을 보면은 어떤 여자가 데크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직 수평이 어떤 게 되는 거냐면은 이 데크 난간이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평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사진이라는 것 자체는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틀이 있어요. 사각형이나 틀이 있는데 이 사각형 틀과 똑같이 평행하게 되면은 수평 또는 세워져 있으면 수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내 사진 프레임에 상관없이 내가 대충 약간 기울여서 찍었다 해서 그게 수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프레임과 수직, 수평 관계에서 수직, 수평이라는 부분이 맞춰져야만 수평구도, 수직구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바닷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수평성 풍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되는 것은 프레임선과 저기 멀리 바다의 수평선이 평행하죠.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닷가 사진에서 아래를 보시면은 비슷하지만은 나무가 한 그루가 서져 있어요. 그리고 들판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요. 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산이 있는데 산이 울퉁불퉁하긴 하지만은 사진 프레임과 비교해서 보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수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찍는 경우가 수직, 수평 구도가 혼합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중요하고 프레임에 맞춰서 수직과 수평을 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아래 보면은 일몰 사진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보면은 한강에 보이는 다리와 도시에 있는 빌딩들이 보이는데 빌딩들이 겹쳐지는 그 땅 부분이 수평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서 있는 고층 건물들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수직과 수평이 섞여져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그 송도에 있는 그 호수공원인데, 여기도 똑같이 호수가와 땅은 수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서 있는 건물들이 쭉 보이시죠? 이게 수직의 구도를 갖춘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구도가 더 있는데, 일단 대각선 구도가 어떤 건지만 살짝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출렁다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그냥 찍기도 하지만은 저를 이렇게 대각선에 걸쳐서 찍게 되면은, 다리가 무척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멀리까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찍는 게 바로 대각선 구도의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저 섬으로 배가 한쪽 쭉 갑니다. 근데 배의 물결이 일렁이죠. 그래서 요 구도 쭉 연결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섬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찍는 것도 대각선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진에 비해서 좀 더 뭔가 생동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찍는 게 바로 대각선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일 많이 찍는 구도 중에 하나가 아까 원형 구도라고 했는데, 원형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형 구도는 더 쉬워요.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가운데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왼쪽 사진을 좀 볼까요? 왼쪽 아래에 보면 앵무새가 있습니다. 근데 앵무새가 어디에 있죠? 예, 바로 가운데 이렇게 꽉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앵무새만 딱 부각이 되죠. 게다가 이건 또 아웃포커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훨씬 더 눈에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갖추는 게 원형 구도이고요.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싱이라는 테크닉을 쓴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단체 사진, 여러 사람들 동시에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찍잖아요. 가운데 모아놓고 나를 봐 그러면서 찍는데, 이런 식으로 찍는 구도가 바로 원형 구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사진은 되게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진들이 출판이라든가 해설할 때 해설용 사진으로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원형 구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의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그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황금빛 노란색 꽃들이 가득 차 있는 벌판이 보입니다. 이 벌판에 피어 있는 꽃도 중요하지만 넓게 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이런 사진, 또는 보통 아래 사진에 보시면 사람이 쭈르륵 서 있죠. 성 위에 서져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배치해 놓고 찍는 거, 또는 음식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오른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음식물 찍을 때도 이렇게 가운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찍는 방식이 다 원형 구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